총리 후보로 유력 검토 중이란 대통령실발 언론 보도와 뒤이은 공식 부인 뒤 박영선 전 장관이 SNS를 통해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일본 오사카에 체류 중이라고 밝힌 박 전 장관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기묘하다고 생각한다고 썼습니다. 이어 디킨스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의 첫 문장을 인용해 극단의 정치를 비판했습니다. 총리직을 제안받았는지 수락 의사가 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협치를 강조한 겁니다. 박 전 장관과 가까운 한 인사는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이야기한 거라 전했는데 여당에서도 여전히 부정적 반응이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 잘 되길 바란다라는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건 트로이의 목마일 뿐이다. 박 전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말 귀국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 관저에서 저녁을 함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총리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비서실장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을 추천했습니다. 홍 시장은 국무총리는 국회 인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이 일주일 넘게 이루어지지 않고 혼선이 이어지는 데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인선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치 장관님 말씀대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최고위원회 때 거센 비판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배신하고 떠난 자들의 국민의힘이 공천했을 때 어떠한 참패를 이야기하는지 알았을 텐데도 아직도 민주당 진영 빼내가기 인사를 시도할 작정인지 황당한 하마병들로 무성합니다. 각설하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네, 어젯밤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SNS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자, 협치를 빙자한 협공에 농락당할 만큼 민주당이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렇게 짧고 굵은 글씨로 이렇게 SNS에 올렸는데, 자, 최재성 수석님, 협치를 빙자한 협공이다. 그러니까 이 박영선 카드는 굉장히 좀 본뜻이 없이 공격하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당사자한테 실질적으로 총리로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타진을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해명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첫 이 보도가 여권 핵심 관계자이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뒤에 대통령실이 검토한 바 없다. 그리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한테 총리 해보라고 총리하라고 제안을 한 게 아니죠. 네.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협치가 아니고 일종의 마음에도 없이 이거 흔든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인사 플레이를 한다고 한 거죠. 자, 최선호 선생님, 이렇게 분위기가 이런데 이런 상황이면 이른바 박영선 전 장관이 총리를 맡고 싶다 하더라도 맡을 수 없는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군요. 일단 박영선 전 장관 속내가 너무 좀 알쏭달쏭합니다. 지금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지금까지 대부분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이제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기분 나쁘다든지 양문석 이른바 양비 같은 경우에도 선을 확실하게 그었지 않습니까? 근데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좀 알쏭달쏭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논란이 길어지고 과연 이재명 대표가 말한 협공을 할 때 협공의 한 주체가 혹시 이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한 불만을 지금 말하는 거냐 이런 별의별 해석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박영선 전 장관도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저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이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두 분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만은 협치의 기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둑으로 따지면 수순을 지금 약간 좀 엇갈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민주당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자라든지 협치를 하겠다라든지 이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저런 카드가 이야기가 되는 것과 그게 없는 상태에서 저게 먼저 이야기되는 건 완전히 수순이 다른 바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전보다 11%포인트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5일부터 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27%, 잘못하고 있다는 64%였습니다. 2주 전 조사보다 긍정평가는 11%포인트 내렸고 부정평가는 9%포인트 올랐습니다. 국정운영 신뢰도 역시 신뢰한다는 응답이 2주 전 조사보다 9%포인트 하락한 3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9%포인트 상승한 65%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2%, 조국혁신당 13%, 개혁신당 4%, 새로운미래 1%, 녹색정의당 1% 등의 순이었습니다. 22대 국회 우선 과제로는 경제정책이 45%로 1순위에 꼽혔고 사회안전정책 15%, 부동산정책 7%, 복지정책 7% 등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4.0%,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발표된 NBS 여론조사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자, 최선원 논설위원. 네. 어제와 오늘 나온 여론조사 추이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 추이부터 좀 눈여겨볼 포인트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나온 한국갤럽 조사 지금 뭐 보고 계신 건데요. 지금 그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오늘 나온 3주 만에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3월 마지막 주에서 이번 주 이렇게 나와서 부정평가가 68%, 긍정평가가 23%로 그 전조사보다 3주 만에 11%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저기 맨 앞에 있는 거 보시면 1월 마지막 주가 63대 31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정평가가 60%를 넘어갔다는 것도 넘어간 거지만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2배를 넘게 되는 것. 이게 지난 1월 말 조사입니다. 네. 그 사이에는 이제 2배까지는 안 갔거든요. 근데 네. 지금 다시 2배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어제 이제 MBS 조사, 엠브레인 리퍼블릭하고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한 조사도 있는데 네. 그 조사 지금 보고 계신 조사입니다. 이 조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긍정이 27, 부정이 64로 11%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긍정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1월 넷째 주,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것 보면 마찬가지로 60%로 올라갔고 거의 2배를 넘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직무 수행을 이렇게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여기 이제 오늘 갤럽 조사 내용입니다. 뭐 앞에 파란 부분은 이제 긍정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의대 정원 확대, 외교 뭐 이런 등인데 오른쪽 거 이제 빨간 부분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 뭐 1번이 경제, 민생, 물가 부분이 이제 18%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통 미흡이 2위고 3위가 독단적 일방적인데 사실 저 두 개 2위, 3위가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일방이고 소통에 문제가 있다 합쳐서 27%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정평가가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조사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어제 투표 영향 요인 어제 조사입니다. MBS 조사 같은 경우에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1위 물가가 30%였고 2위가 정권 심판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어떤 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느냐 이걸 그렇습니다. 물어본 거죠. 그런 걸 뭐 물어봤던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별 또 세대별 이렇게 연령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이거는 한국갤럽 그러니까 오늘 나온 조사입니다.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그중에서도 저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대전, 세종, 충청에서 부정평가가 15%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있는 대구, 경북에서도 15%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에서 지금 부정평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 다음에 어제 조사하고도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연령대 같은 데를 보면
60대, 7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나온 한국갤럽 조사인데 6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1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70대에서도 10%포인트 올라갔고 네. 어제 조사도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걸 보면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조사들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다 이번 주 초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MBS 조사는 월, 화, 수였고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은 화, 수, 목입니다. 네. 근데 화요일에 뭐가 있었습니까? 대통령 국무회의 때 대통령 발언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조사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총선에 참패하고 나면 원래 패배한 쪽에 좀 더 혹독한 형태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심하게 저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결국 그 국무회의 발언을 비롯해서 총선 패배에 대응하는 지금 정권과 이 집권 여당의 뭐랄까요 어떤 수습 과정에 대한 네. 보수 지지층의 불만, 분노 이런 것들이 좀 더 반영된 결과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최선호 노수위원께서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으니까 제 법정 고지문은 제가 읽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한 4월 3주차 여론조사였고요. 자, NBS 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NBS에서 의뢰해서 똑같이 4월 3주차에 정기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자, 갤럽은 지난 16일부터 18일 3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이용해 조사를 실시했고 응답률은 12.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고요. 응답률은 1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두 조사 모두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뭐 법정 고지문 때문에 좀 자세하게 읽어드렸는데 먼저 진수희 장관님. 네. 일단 두 총선 뒤에 조사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두 조사 모두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뭐 과거에도 큰 전국 단위의 선거 이후에 여론조사는 그 선거 결과를 거의 이제 반영하는 식으로 조사되곤 했는데 보니까 두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패턴이 비슷하고 수치까지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와서 제가 이제 눈여겨본 부분은 바로 이 지역별 그 긍부정 평가 비율인데요. 네. 뭐 늘 보면 대구 경북이나 부울경 쪽은 그래도 부정평가보다는 긍정평가가 높게 나오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부정평가가 그냥 긍정평가를 압도하는 그 영남 지역에서조차도 압도하는 그런 결과라서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안 그래도 인사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좀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그 인사 최종 결심하시는데 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최근 어제 오늘 들리는 얘기가 뭐 이건 기사에 반영된 거라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당선자들에게 전화를 돌리시면서 네. 국무회의 그 공개 파트에서 하셨던 얘기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네. 같아요. 국정 기조나 방향은 옳다. 그런데 이제 소통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거는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전원들이 있어서 저는 그 대통령님께서 이 조사 결과를 좀 그러니까 한두 개 조사 결과가 아니고 계속 같은 비슷한 그 추세의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좀 숙고하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최재성 수석님. 일단 특히나 심상치 않은 점이 바로 진 장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TK 그리고 부울경 지역에서 지지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것하고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이른바 지지를 철회하는 쪽이 늘어났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원래 조사에서 네. 지역별 그 조사 수치를 보는 거는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왜냐하면 거기는 표본이 소위 말해서 표본 추출을 안 하잖아요. 그냥 무작위적으로 예를 들어서 광주 지역에 뭐 100샘플이 할당됐으면 네. 그냥 100샘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령 할당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뭐 그 지역에서
뭐 광주면은 뭐 동구 얼마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무의미한데 전 지역에서 저렇게 나왔다는 거는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이 부산에서 어떤 조사에는 민주당이 막 10몇 프로 이기는 조사도 나오고 이런 게 이제 의미 없다는 건데 전체가 저런다는 거는 분명히 저거는 하나의 이제 흐름으로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지금 모순이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 국정 방향은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 인사쇄신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쇄신이라는 거로 느껴질 만한 걸 해도 결국 대통령 부부가 쇄신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무 소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막 충돌하고 이게 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네. 이 총선 민심도 저렇게 잘못 읽고 있구나 이런 것이 반영된 수치인데요. 저는 추가 활약 요인이 또 있다고 봐요. 우선은 이번에 이제 개각을 하고 뭐하고 하면은 네. 사실 그동안의 인사를 보면은 나중에 평가가 어떻든 간에 일단 기본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의 안 하는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쇄신용 혹은 개각이나 뭐 이런 것은 더 어렵거든요. 과연 여기서 실력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그러면 이제 다 드러나게 돼서 새롭게 개편하는 인사 과정에서 네. 제가 보기에는 또 민심을 더 안 좋게 자극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물가 경제 이런 문제하고 의대 정원이 또 이게 이제 휘발성이 있는 거라서 그 다음에 특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특검이 다른 특검도 아니고 최상병 대통령 자신의 문제 또 김건희 여사 문제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하락 요인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정도 수치로 그냥 많이 떨어졌네 이렇게 해석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